안녕하세요, 제이토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찍은 영상과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반대 주제, 남들은 다 안 해도 나는 해야만 하는 비즈니스 철칙, 이런 주제를 갖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반대였죠. 남들은 다 해도 나는 안 해야 되는 그런 철칙. 근데 오늘은 남들은 안 해도 나는 해야 하는 철칙. 예, 반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첫 번째 예는 고 정주영 회장님 예고, 두 번째 예는 바로 접니다. 물론 니까짓게 정주영 회장님이랑 비교가 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아마 들으시면 꽤 흥미로울 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현대 정주영 회장님, 현대 자동차의 신화로부터 제가 한번 스토리를 얘기해 볼게요. 이 현대 자동차는 이제 미국 진출을 1986년 1월에 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2007년도에 누적 판매 대수가 500만 대를 기록했고, 2015년도에 1000만, 그리고 2022년에는 1500만 대의 누적 판매 기록을 했어요. 아주 굉장한 큰 기록이죠. 그리고 작년 2023년에는 GM, 도요타, 포드, 다음으로 네 번째로 10.6%의 점유율, 미국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입니다. 물론 현대 기아를 합친 수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현대 기아를 같은 회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도 현대 기아 다른 회사다 서로 간에 약간 그런 게 있겠지만,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기아는 현대에 인수된 회사고 같은 회사라고 간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쳐서 10.6, 어쨌든 간에 10.6%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현대가 그냥 쉽게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1986년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을 진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무리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한국이 1988년도 올림픽이 열렸죠. 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는 한국이란 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주 미비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하면은 잘 모르죠. 그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 약간 그런 나라 취급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전인 1986년도, 근데 이제 미국 진출할 거는 85년도에 계획했기 때문에 85년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85년도에는 현대자동차가 인지도가 정말 거의 미국에서는 제로였습니다. 제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베트남의 윈패스라는 그런 브랜드가 나왔는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에서 무슨 그 전기차 윈패스트가 나왔다? 좀 웃기는, 약간 미국 사람들도 저 뭐야? 약간 그런 눈치예요, 다들. 그러니까 인지도가 완전히 제로였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미쓰비시 있죠? 일본 회사 미쓰비시의 그런 기술 제휴를 받아서 부품들을 사다가 겨우 조립,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아주 미비한 그런 자동차 회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상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쟁쟁한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도요타, 닛산, 혼다, 미쓰비시, 마즈다, 그런 일본 5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3사, 포드, 체비, 크라이슬러, 그런 3사, 그 다음에 독일 3사, 그 다음에 현대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없었냐면, 다이하츠하고 스즈키라는 회사 아세요? 자동차 회사인데, 미국에는 이제 그 회사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꽤 자리 잡혀 있던 회사들이고, 그런 회사들만도 훨씬 못했던 현대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인지도도 거의 없죠.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 꽝이었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력 꽝이었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냥 자동차만 갖다 주면 끝입니까? 딜러망이 있어야 돼요. 딜러 네트워크. 그 미국 전체 딜러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굉장한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워런티 제도, 그 다음에 부품 조달, 굉장한 어마무시한 그런 큰 사업이에요. 수십억 불, 수백억 불이 들어가도 모자랄 판인 그런 회사를 설립한다는 게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 관계자들, 그때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모두 반대를 했었어요. 아니다. 절대 무리수다. 모든 사람들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님은 강행군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분이 항상 뭐 해오신 말이 있죠. 해봤냐? 해봤어?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 그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면 평생 못할 거다. 그런 이론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판매 가격을 엄청 낮추는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싸서 많이 팔리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격을 제가 이제 여기 좀 적어놨는데, 현대 엑셀이 처음 수출한 차였죠. 1988년도 기준에 그때 현대 엑셀이 미국에서 1980불에 팔렸습니다. 1980불. 근데 그때 당시에 헌다 시빅, 사실 엑셀보다 못난 차죠. 그 헌다 시빅이 그때 당시에 2640불에 팔리던 시절이었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싼 차를 생산한다는 유고란 차 들어보셨어요?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만든 유고란 회사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고라는 차였습니다. 차 이름이 유고예요. 그 회사 이름도 유고고 차 이름도 유고. 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에 생산되고 단종된 차예요. 그 유고가 4기통에 1000cc밖에 안 되는데 현대 엑셀은 4기통에 1500cc 급이었는데도 유고보다 더 쌌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싼 맛에 그 예상을 띄웠고 많이는 팔렸어요. 하지만 차가 일단은 별로 퀄리티가 안 좋았죠. 그래서 크고 작은 장고장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그 이미지가 땅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대거 클레임들에 걸리는 등 난리가 났었어요. 현대하면은 완전히 꼬진 똥차, 완전히 그런 이미지가 확 박혀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자, 이게 실패한 거였을까요? 사실 정주영 회장님은 거기까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미국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기만 한다면 거기부터는 승산이 있다, 그런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그 예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 그게 바로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노이즈를 일으켜서 어떻게든 현대 이미지를, 현대라는 그런 이름을 사람의 머릿속에 콱 박아놓은 다음에 그 브랜드 이미지를 그렇게 얻은 거예요. 일단 그 유명하고도 획기적인 그 10만 마일 워런티를 전략으로 내세웠고, 문제 있는 차량들은 모두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가 억수로 났어요. 가뜩이나 차가 싸게 팔리는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원화가 800원이었어요. 달러가 800원이었는데 한국에서 현대 엑셀이 500만 원에 팔리던 시절에 그때 미국에 1980불이었으니까 800원이었으면 160만 원입니다. 한국에서 500만 원에 팔리는 차를 미국에다 16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 났겠습니까? 거기다 워런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 여전히 그 불평 불만 많았고 그랬지만 이런 식으로 10년 정도를 꾸준히 한 결과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신화를 일으켜낸 분이 바로 고 정주영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건 일단 미국 시장에 성공해야 외국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든 그래서 미국 진출부터 해야 된다. 그게 목표였어요. 돈을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들이자.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회수가 엄청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엄청난 미래가 돌아올 것을 예상하셨고, 예상대로 되었는데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더 하급 자동차, 더 밑에 자동차들보다 더 싸게 팔면서도 겨우겨우 팔렸는데 지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도요타나 닛산, 동급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 성능에서 어때요? 예전에는 6기통 소나타가 4기통 혼다 시빅, 혼다 어코드랑 비교해서도 밀려났었어요. 비교 테스트에서, 잡지들 그런 데서. 근데 지금은 도요타니 혼다 겨루면은 항상 무조건 이기고, 오히려 그 벤츠도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미국 큰 잡지, Car and Driver 잡지에 나온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 제네시스 G80, G80이 그 E43, 머세디스 E43 AMG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 컴패리슨 테스트에서. 그 기사에서 제가 보고 놀란 게 그 G80 보고서 이렇게 좋은데 E43 AMG보다 5,000불이나 더 싸다. 이게 말이 되냐? 대박이다. 옛날에는요. 더 낮은 차량과 비교하면서도 가격이 더 싸고도 욕을 먹는 그런 현대였는데 지금은 벤츠랑 비교해서 5,000불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당연히 제네시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평을 했어요. 와, 이거는 옛날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쾌거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신화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배경이 굉장히 독특한데 제 배경을 다 얘기하려면은 몇 시간을 얘기도 모자라니까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전 궁금하시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한국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11살 때 브라질 이미 나갔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한국 가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국말을 잊어버렸던 상태였어요. 브라질 말을 되게 잘했고 그래서 한국 가서 제가 미국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렸으니까 영어 금방 배웠어요. 또 제가 언어에 소질이 있어갖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영어를 또 제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 가고 왔다리 갔다리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 살다가 다시 미국에 온 케이스입니다. 뉴질랜드도 살았다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멀티링구 그리고 멀티컬처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어, 영어, 포르투기스 그 세 가지 언어가 뭐 거의 완벽하게 하고요.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유리한 그런 위치이긴 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세 나라 언어와 그런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참고로 정주영 회장님이 바로 찐 NTJ예요. ENTJ. 근데 저도 찐 중에 찐 ENTJ입니다.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되게 존경하면서도 좋아하고 굉장히 그 예를 많이 드는 이유가 성격이 똑같아요. 그냥 그 성격 도플갱어예요. 도플갱어. 99% 그런 매칭률이 있어요. 제가 그분 자서전 보고 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글 쓰는 토시 하나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참고로 그분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서전을 자기가 다 썼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에딧 못하게, 그러니까 편집 못하게 긋고 말리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다 쓰게끔 그 조건으로 자서전을 내셨답니다. 그래서 ENTJ가 어때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죠. 먼 미래를 보고 엄청난 먼 미래를 보고 설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바로 ISTJ셨어요. ISTJ는 어떻습니까? 최고로 보수적인 타입입니다. 16형 MBTI 중에서 최고 보수적인 게 ISTJ고 최고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굉장히 그런 컨서베티브의 반대가 바로 ENTJ죠.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평생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학교 진로 문제. 저는 원래 기계공학과 가고 싶었는데 전자공학과 갔죠.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결혼도 제가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약간 굉장히 좀 약간 그런 뭐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또 그런 말씀드릴게요. 급기야 직업까지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포인트였어요. ENTJ는 딴 거는 다 참는데 직업. 왜냐면 ENTJ 이퀄 직업, 사업, 성공. 이게 ENTJ의 다기 때문에 직업을 건드리는 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선을 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사실 그 반대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 눈앞에 뭐든 갖다 놓으면 저는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끝장을 내보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뭐든지 잘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제가 예를 들면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주산학원을 다녔는데 10개월 만에 제가 1단을 땄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고2까지는 전교 1등을 저는 놓친 적이 없어요. 왜 고2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피아노도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마음 먹은 적이 있을 정도로 피아노를 꽤 잘 쳤어요. 지금도 뭐 많이 썩었지만 제 피아노 치는 영상도 좀 올렸죠. 그게 굉장히 진짜
몇십 년 안 친 그런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훨씬 잘 쳤어요. 그리고 플루트도 저는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언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영어, 포르투기스는 완벽하게 하고 그냥 원어민처럼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5가지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포르투기스가 스페니쉬랑 비슷해갖고 제가 스페니쉬를 AP 스페니쉬까지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그래서 스페니쉬도 제가 한 뭐 거의 반 정도는 해요. 뭐 그 세 나라 언어처럼 완벽하긴 못하지만 그냥 그 나라 가서 사업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해요, 제가. 그리고 제3 외국어로 제가 프렌치를 했습니다. 불어. 그래서 불어도 같은 라틴 계통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불어도 제가 프랑스에 놀러 가면은 제가 그냥 뭐 손짓 발짓 해가면서 뭐 먹고 뭐 호텔에 가고 뭐 택시 타고 그 정도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1어 학원을 다녀서 1어도 뭐 조금 했는데 그거는 뭐 거의 조금. 그 다음에 중국어는 독학으로 좀 했고 그 다음에 이태리어도 라틴 계통이기 때문에 쉬워서 제가 조금 독학으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총 8개를 해요. 그 중에서 3개는 완벽하고 1개는 거의 뭐 살 수 있을 정도 수준.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조금. 그 다음에 3개는 그냥 미비하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는 5개국을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법과 정통적으로 배운 거는 제가 5개예요. 그 중에 3개는 거의 완벽하고. 그리고 저는 수영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바다에서 뭐 바닷가에서 저기 가까운 섬까지는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실력이 돼요. 제가 뭐 대회도 많이 나왔었고 제가 평영을 잘해요. 그리고 싸움도 저는 잘합니다. 잘했었고 뭐 지금은 나이 먹어서인지 안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항상 뭐 짱이었어요. 뭐 반에서 뭐 전교에서 제가 항상 1등 했었어요. 싸움도 힘도 세고. 그리고 팔씨름도 제가 항상 초, 중, 고, 대까지 항상 1등만 했었습니다. 야구, 미국에서 발시리 해갖고 이제 투수로 제가 활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야구 제가 투수했을 때 제가 87마일까지 나왔어요. 87마일. 꽤 빠르죠? 그리고 탁구도 제가 탁구 부를 만들어서 제가 주장을 할 정도로 탁구를 꽤 잘 쳤어요. 그리고 제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점을 가서 안경을 맞추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증나서 제가 안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독학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경 트라이얼 렌셋인데 이게 바로 그 렌즈들 세트 있는 거 있죠. 그 안경집에 가면은 그 안경점에 가면은 그 보시는 그 렌즈 세트 쫙 있는 거 그거예요. 그걸 제가 사서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경, 제 뭐 친척들, 제 지인들 안경들 제가 도수 맞춰주고 다 해요. 안경집에서 좀 되게 특이하다고 소문나 있어요. 일반인이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전문적으로 해요. 그리고 미술. 브라질 있을 때 저는 미술 해갖고 학교 1등도 한 적이 있어요. 제 그림이 학교 그냥 전교 맨 앞에 그냥 걸려있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저는 손만 댔다면 뭐든지 되게 잘했어요. 뭐 최고가 아닌 이상, 최고가인 것도 있고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하는 것도 많았고. 그러면은 이런 아들이었으면 제가 그리고 머리도 좋고 학교도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항상 우등상 타고 뭐든지 그냥 말썽 안 피우고 정말 뭐든지 그냥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믿고 서포트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건축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제가 솔직히 하려면 잘할 자신은 있었어요. 왜냐면 건축도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건축 설계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건축도 제가 목조주택 건축도 설계도 할 줄 압니다. 특이하죠? 아무튼 그래서 건축도 관심이 있어서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산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거기서 마당이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가스단을 지었어요. 별채. 그래서 별채를 한 1200 스퀘어핏, 방 2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뭐 키친하고 리빙룸까지 있는 천정이 그 12핏, 그러니까 3m 60짜리 뭐 천정,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다 설계해서 뭐 완벽하게 A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당연히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 설계해서 그 가스단을 지어서 제가 판매한 집이 굉장히 비싸게 팔린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래서 이제 하려면 잘 수는 있지만 자동차만큼은 아니에요. 자동차는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좋아했고 많이 알고 자신이 있었어요. 보통 뭔가를 좋아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대충 사람들이 대충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정말 좋아하는 거는 그 정도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자동차의 분야에서 모든 분야,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엔진과 트랜스미션 그런 거, 그 다음에 chassis, 그 다음에 electronics,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레이싱. 저는 실제로 레이싱도 하고 저는 레이싱도 꽤 잘해요. 레이싱 대회도 나가고 제가 레이싱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부품도 제가 뭐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이 부품 사업이니까, 그리고 그 마케팅, 그 다음에 판매, 모든 분야를 다 섭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각 그 아주 유명한 그 뭐 맷 왓슨도 그렇고 뭐 덕 데미러 이런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자기 분야만 잘 알아요. 뭐 포르쉐면 포르쉐, 그리고 성능이면 성능, 어떤 마케팅 무슨 자동차 엔지니어면 엔지니어. 근데 저는 그 모든 분야를 전체적으로 섭렵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의 자동차 흐름도 어려서부터 그거를 파악해와서 살아왔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터넷이 한참 발달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인터넷이 발달되고 인터넷화가 될 거라는 저는 예측을 했어요. 이 전 세계가. 그래서 내 자동차의 이 knowledge와 이 전문성과, 그리고 나의 뭐 똑똑한 머리, 그 다음에 내 모든 그런 특성들, 그리고 인터넷, 이거를 조화를 교묘하게 아주 짜 맞추면은 이거 엄청난 큰 그림이 그려지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의 최대 딜레마에 걸렸습니다. 뭐였냐면은, 아버지는 본인이 평생 일궈신 그런 건축을 제가 물려받았으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똑똑하셔갖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서 그 맨땅 헤딩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 본인 건축 회사, 건설 회사를 잘 하시고 또 엄마를 잘 만나셨어요. 그래갖고 굉장한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똑똑하고 부지런하시고 건축은 잘하셨지만 사실 ISTJ이기 때문에 소심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꽝이었어요, 좀. 그런데 엄마는 INFJ였어요. INFJ가 굉장히 그 미래에 관한 그런 그 약간 뭐라죠? 그런 인스파레이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큰 조력자, 그 미래, 투자, 그 재산 증식에서는 굉장한 그 빛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돈을 굉장히 버셨고 그 돈을 모두 엄마가 다 재산 증식하셔갖고 수백억대 부자가 되셨습니다. 수백억대 부자. 흔치는 않죠. 뭐 물론 수백억대 부자 한국에 많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버지 밑에 제가 들어가서 그거를 물려받았으면은 탄탄한 미래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자신 있는 이 세 가지, 뚜리 지읒이라고 해요. 저는 좋아하고 잘하고 잘 알고 하고 자신이 있는 그런 그런 거였으면은 가장 아이디어한 시츄에이션은 뭐였냐면은 그 아버지가 저를 믿고 물신양면으로 저를 지원하고 서포트 해주셨던 거예요. 그게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ISTJ가 볼 때는 ENTJ가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가장 보수적인 그런 사람인데 가장 진취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미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그게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불행히도 조건을 거셨어요. 건축을 물려받으면은 모두 지원해 주겠다. 심지어 회사도 물려주겠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걸 하려면은 일체 지원을 안 하겠다. 그게 가장 큰 딜레마였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축을 하면은 제가 뭐든 잘하니까 뭐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적성에는 안 맞았습니다. 물론 75% 맞았어요. 그럼 75% 그게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No. 저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참고로 자동차는 100% 맞습니다. 99도 아니고 100% 맞아요. 저는 적성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75%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건축을 하려면은 한국에서 아버지가 건축회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회사의 배경은 한국이었어요. 한국. 근데 저는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과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외국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익숙한 사람이고 특히 ENTJ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저는 한국이랑 안 맞아요.
한국이랑 비즈니스 하려면 뭔가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할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뭐 손님들 대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미국이나 브라질은 옳고 그른 거가 중요해요. 옳으면 됩니다. 옳으면 주장해도 되고 그냥 끝까지 하면 되는데 한국은 옳고 그른 거보다는 좋고 나쁘고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옳아도 마음에 안 들고 좋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미국은 좋지 않아도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그 회사나 무슨 농구 선수들 개막날이 많잖아요. 그래도 능력 있고 정말 잘하면은 씁니다. 뭐 능력만 보고 하는 건데 무슨 뭐 인격적으로 뭐 그 사람하고 뭐 사귈 거예요? 그것도 아닌데. 아무튼 저는 건축이 좋긴 했지만 큰 그 어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닦아 놓으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쉽지만 한계가 보이는 그런 직종이었어요. 반면 자동차는 그 자동차하고 플러스 인터넷 관련돼서는 저는 맨땅 헤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잘 알고 좋아하고 자신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무한한 비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더 어려웠던 거는 정말 지원이 빵원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허투루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가 A병이시고 또 ISTJ인데 그 두 개가 합치면 정말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정말 지원 잃지 않았어요. 빵원.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다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일단 무조건 미국을 다시 가자.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 일찍 해서 처자식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도 없었어요. 저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은 없었습니다. 브라질은 영주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때 와이프가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영주권 신청했지만 그 시민권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금방 나오지만 한 6개월도 안 걸려요. 근데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은 배우자 초청을 신청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5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더 걸린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미국을 당장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여쭤보신 거예요. 저한테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그리고 돈은 많냐? 그리고 인맥이 있냐? 도와줄 사람이 있냐?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다. 가면서 제가 닥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뭐 별로 모은 돈 없었어요. 그리고 인맥 아는 사람 없었어요. 제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언어도 완벽하게 하고 문화도 완벽하게 이해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자동차 사업을 하려다 보는데 미국이야말로 자동차 왕국이에요. 전 세계 자동차가 없는 데가 없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로 뭔가를 해갖고 대성공을 저는 이루겠습니다. 그랬더니 ISTJ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벤의 병신이라.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름 굉장히 똑똑하고 벤의 병신. 그래서 제가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이를 갈았어요. ENTJ는 이런 도전 같은 게 들어오면은 더 굉장한 이런 게 더 생겨요.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미국 왔어요. 그때 $10,000 들고 왔어요. $10,000. $10,000. 1,300만 원. 근데 지금은 1,300원. 그때는 뭐 더 했지만 그때는 좀 덜 했죠. 환율이 그보단 적었으니까. 금방 다 썼어요. 컴퓨터 사고 책상 사고 뭐 침대 사고 가정에 필요한 거 뭐 몇 건 사니까 금방 날라갔어요. 그리고 살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주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미국에 머물러 앉았기 때문에 비자가 만기된 상태에서도 머물러 앉았기 때문에 저는 불체자였습니다. 불체자. 불법 체류자가 됐고 그 다음에 워킹 퍼밋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찾았어요. 어떻게든 캐시 주거나 와이프 이름으로 제가 일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월급을 받는 수표로 이렇게 월급을 받는 그렇게 해주는 회사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 거 해주는 대신 저를 굉장히 학대하고 막대하고 월급 못 받은 적도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서러움을 견뎌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럼 사업은 어떻게 키웠냐?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아까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했죠. 저는 손익분기점이 now, 지금 당장, 그리고 투자금 손액 제로, zero. 그런 상태에서 저는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상황도 그랬지만 그럴 밖에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9 to 6는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퇴근해서 그 저녁 7시, 7 to 3,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8시간이 그것도 8시간 동안 제가 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밑거름은 치고 왔어요. 한국에서 이미 제가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뭘 했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졸업하자마자 고대 전자공학과 졸업하자마자 저는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1년 2개월 만에 제가 때려쳤지만 나오자마자 제가 한 게 그냥 갖가지 제가 이것저것 사업하고 다른 회사도 다니면서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사이드로 또 한 게 있어요. 자동차 잡지 사랑 기자랑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 시승기도 제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로도 제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동호회들 있는 거에 들어가서 또 제가 따로 동호회도 만들어서 카페 개설을 해서 제가 주선을 많이 했어요. 그룹 드라이빙도 주선하고 제가 모임도 주선하고 그런 그 시승기 뭐 이런 연재도 하고 제가 이제 시승기 하면 그거를 제가 다 글로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제 글들이 그냥 폭발했습니다. 제가 글 솜씨가 좋기 때문에 시승기를 쓰면은 다들 그냥 뭐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차들도 사람들 못 타보고 저는 그런 차를 타보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실감나게 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제가 인지도를 조금 키워놓고 그 다음에 미국을 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도 제가 그 딜러들 다니면서 미국 오자마자 한 게 제가 틈나는 대로 딜러들 다녔어요. 딜러들 다니면서 자동차를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테스트드라이브를 했어요. 차 사는 척하면서 이제 테스트드라이브를 해주잖아요. 시승. 그래서 제가 갖가지 아주 비싼 차,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가 꽂은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비싼 차를 시승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BMW 벤츠까지는 제가 시승을 했어요. 뭐 제가 말솜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승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두 한국에 있는 동호회에다가 제가 연재를 했습니다. 시승기 연재.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폭발. 그러다가 한국에 하는 한 의사가 저랑 동갑인 의사 친구가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사업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우연찮게 그 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동차 부품 직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직구가 굉장히 이미 판을 치고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선구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이터보. 여기저기서 제이터보 한번 물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저기 아마 기록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제가 미국 부품을 한국에다가 직접 직접 손님한테 문의를 받아서 돈부터 받고 제가 그 물건들을 쏴주는 이제 택배로 이제 쏴주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한국에서 이제 세일을 받고 제가 여기서 찾아갖고 이윤 남기고 붙이는 그런 거 그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되게 혁신적이어서 기발하고 혁신적이어서 잘 됐어요, 되게.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잘 됐냐면 소문이 나갖고 보배드림 아시죠? 보배드림하고 SK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정보도 빼가고 실제로 그 스파이들을 발견해서 저희 정보들을 빼가서 그거를 베낀 게 지금 보배드림하고 SK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SK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한테 저희 회사를 사겠다고 10억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 규모의 10억이었으면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팔고 싶었는데 그 박모라는 그 X가 제 허락도 안 받고 그 10억을 거절했답니다. 뭐라고 거절했냐면 이거 100억 주면은 팔겠다. 100억 주면 팔지 10억에 어림도 없다. 그렇게 엄포를 놨대요. 그 결과 SK가 화가 나서 화딱지가 나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제 회사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어요. SK가 결국은 지금 하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다시 그거를 가져올 겁니다. 제 목표는 좀 미국에서 좀 바쁘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다시 되찾아올 때가 되었어요. Watch what I'm gonna do. Anyways.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도 안 했는데 저는 그래서
9 to 6 직장을 다니고 그 73를 제가 또 제 회사를 해갖고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마다 제가 또 8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시간씩 저는 닷새를 일하고 80시간, 주말에 8시간씩 이틀 일해서 16시간, 도합 96시간씩 일했습니다. 지금도 거의 그렇게 일해요. 지금 이렇게 뭐 성공한 상태인데도 그게 습관이 돼서. 그리고 저는 일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일하는 게 그냥 제 낙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40시간씩 일하고도 힘들고 피곤하고도 난리 치는데 저는 96시간씩 일했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첫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사업하는 거는 뭔가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뭔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노력 끝에 그때부터 미국 현지에 집중했고 저만의 방식인 혁신적인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해내서 그거를 플랫폼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 그래서 현재 연간 매출액이 제가 130억 원입니다. 그 1000만 불의 그런 신화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여러 다른 사업들을 관심을 가졌고 기울였고 제가 다른 사업도 해서 현재로서는 제가 한국에 회사가 하나 있고 미국에 5개가 있습니다. 도합 5개의 주식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미국도 이제 동부, 서부로 나뉘어서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아주 획기적인 그런 걸로 이제 제가 그래서 나름 꽤 성공을 했는데 지금도 현재 엄청나게 이거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이거 제대로 되면은 적중하면은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그런 규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once again 저는 I'm not after money. 돈을 추구하진 않아요. 저는 성공, 제가 뭔가를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정리하자면 그 무언가 하려면 남들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안 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방법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 처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오늘 영상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안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능 있고 잘하고 잘 알고 좋아하는 것을 하되 손익분기점이 당장에 가깝고 투자금이 없거나 제로에 가까운 것만 고르되 본인이 분별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뭐 방식은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고집이 셌고 그 다음에 고집대로 해서 대체적으로 잘 됐거나 잘 되었나 그런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경우에는 저는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근데 고집 센 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저는 맞는 거예요. 옳은 거에 고집이 있어요. 제가 만약 좀이라도 틀리면은 누가 그걸 지적하면은 제가 알아차는 순간 저는 바로 그 고집 버립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집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집은 세되 아집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고집은 세요. 하지만 아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게 인정이 되면 저는 그냥 바로 인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자존심 이런 거 일체 없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살아오면서 뭐든지 제 생각대로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대충 한번 그 분석을 해봤는데 한번 도표를 그리면서까지 해봤는데 성공률이 95% 그리고 실패율 어떤 실수 잘못 짚은 경우가 5% 정도였어요. 근데 95%면은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내 생각대로 할 만하다. 그래서 저는 예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는 제 생각대로만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남의 말 믿고 듣고 하다가 실패 본 게 낭패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래서 저는 그 예들 이후로는 다시는 정말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뭔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실수가 나면은 그거를 똥 닦을 수가 있어요. 제 똥은 제가 닦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해결할지도 방법까지도 제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이 생각하는 걸 제가 하면은 실수가 나면 제가 거기에 대한 그
레졸루션을 제가 찰 수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의 아이디어가 나기 때문에 저마저도 그거를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고집 세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옳은 거에만 고집이 세요. 그리고 남들이 따라한 거를 따라하거나 조금만 변경해서 한다면 그거는 창의적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또 덤비면 큰일 납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경제업체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뭘 보고 그냥 덤빈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 속담이 그러죠. 지필지기 백전백승. 그냥 뭣도 모르고 상대하면 큰 코가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망할 바에는 안 하는 게 이득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제 인더스트리에서도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그동안 하면서 엄청 많은 회사들이 시작했다가 그냥 졌다라고 시작하고 베끼다가 망하고 그런 회사들을 수백 가지 넘게 봤어요. 수백 케이스. 생각해보세요 한번. 아주 어려서부터 정말 저 뒤에 보이시는 게 정말 그 다 자동차 잡지, 자동차 관련 서적들이에요. 저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많아갖고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상을 그 도를 지나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저게 ENTJ인데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있냐? ENTJ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게 바들이 안 돼요. 제가 하는 일에는 바들이 전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수많은 잡지 서적들을 정기 구독해가면서 그걸 줄쳐가면서 공부하고 외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머릿속에 온통 자동차 그리고 사업 제 머릿속에는 자동차하고 사업이 90%가 다 그냥 있어요. 나머지 10%에서 저는 다른 모든 게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튼 자동차하고 사업이 저희 머리 90%예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가진 반대와 핍박과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제가 아까 96시간이 일한다고 했죠.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곱씹으며 ENTJ고 맨땅 헤딩을 하고 낮지도 않은 IQ를 갖고 정말 언어도 여러 개 구사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자사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상대로 자동차도 잘 모르고 저만큼 많이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저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뭐 저만큼 열심히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하고 해서 대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겠죠? 물론 확률은 있어요. 0.001%. 하지만 대체적으로 불발 확률이 99.999%입니다. 그런 사업을 왜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자기가 상대하는 상대가 누군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이 유명한 그런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그럴싸한 계획을 다 세운다. 언제까지? 맞아 처맞기 전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려면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일단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굉장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뇌도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력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깡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건강해야 돼요. 제가 무지 건강합니다. 저는 아프지 않아요. 저는 감기 걸려본 적이 없어요. 말이 되냐고요? 실제입니다. 감기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알아서 아파서 누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 독감 걸리고 그리고 저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자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요. 아픈 데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평생 그러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 상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건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일푼으로 그러니까 금수저는 예외입니다. 뭐 금수저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일푼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치고 하루 평생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자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워런 버핏도 1930년생인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정정합니다. 93세 나이인데 만 93세인데 아직도 정정해요. 자가 운전하고 뭐 운동하고 뭐 물론 뭐 좀 늙으셨죠. 하지만 아직도 건강합니다. 제가 볼 땐 100세 넘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고 제가 그냥 진짜 기절 초파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똑똑해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8시간 일하는 시간에 자기는 4시간만 일하면 충분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속으로, 물론 저도 ENT이기 때문에 되게 직설적이지만 저도 제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얘기해요. 맘 놓고 속으로 해서 제가 바로 눈앞에서 그거를 뭐 당연히 그 사람은 제 마음을 못 읽었겠지만 뭐라 했냐면은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나는 8시간도 아니고 16시간씩 일한다. 근데 너가 나 같은 사람 당해낼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8시간 일하는데 저는 똑똑한데 그 2배 16시간 일해요. 그러면은 그 효과가 어떻게 했어요? 따블이에요.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요. 사업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여러 얘기가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추신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남들이 다 하는 투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그런 걸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개념, 어떠한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개념을 뭔가 이렇게 해내는 그런 데서는 굉장히 진취적이 돼야 돼요. 그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야 되지만 그 사업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영상을 한번 두루두 보셨으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또 재밌는 그런 영상 그리고 추천할 만한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얼마든지. 저는 비즈니스 관련돼서 이런 어떠한 이론에 관련돼서 어떠한 논리적인 관련돼서는 제 머릿속에는 정말 1000시간도 말할 수 있는 1000시간도 그냥 나불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속출해 낼 테니까 한번 계속 좀 지켜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풀어놓은 노티피케이션 벨. 아무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